자, 봅시다. 그만 핸드폰이만. 자, 앞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번 고3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사야, 경사. 그래서 이 경사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제가 뭔 것 같아? 소재가 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경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경사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거 알고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한 달 내치 수능 치러 가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자, 잘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쌤이 이야기를 좀 하면요. 글씨를 좀 적어요. 자, 개성적 표현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혹시 읽으면서 봤어요? 개성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성적 표현을 받아들일 때 개성적 표현은요, 남들 다 하는 표현이 개성적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에 어떤 개성적 표현이 있다는 건 이 작품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논리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표현이 있다는 뜻이야. 다른 작품으로 나가면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이해되지? 그게 개성적 표현입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2년 뒤에 수능 치잖아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지. 3년 뒤에 칠 수도 있죠.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하여튼 2년 뒤에 수능 치잖아. 맞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 문제를 미리 풀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인데 아무도 안 쳐봤어. 근데요, 여러분들 평가원 홈페이지 있죠.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맞춰서 바뀌게 된 수능 시험이 예시 문항으로 4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모의고사랑 유형이 꽤 많이 달라요. 꽤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궁금하면 가서 풀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풀어보고 여러분들 점수도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 문제처럼 1번부터 45번까지 점수 맞춰서 100점 맞춰서 다 나와 있고요. 그게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만든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은 이렇게 바뀔 거다. 그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은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나뉘잖아. 근데 여러분들 때는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내년에 과목 어떻게 바뀌어요? 독서와 작문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로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법 어디에 나와요? 1번 문제 나오잖아. 항상 연설문, 발표문 나오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맨날 나오잖아. 맞지? 그거랑 뭐랑 묶인다는 거야? 문법이랑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법 관련된 지문은 보통 2개에서 3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지문. 그 다음에 딱 다음 장 넘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나옵니까? 철수, 영희,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나와가지고 3명이서 대화합니다. 맞죠? 대화하는 건 뭔데? 첫 번째 면접, 두 번째 인터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 토의입니다. 맞죠? 대체로 그런 내용 나와요. 맞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걸까요? 문법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화법이랑 문법 문제가 같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독서와 작문이라며. 독서 비문학 문제에 뭐가 섞여 나오냐면 작문 문제가 섞여서 나와요. 이거 이해돼요? 고쳐 쓰기,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이 내용을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여기에 넣고 싶은데 어떤 표현 방법을 써서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가지고 넣을 때 적절한 문장이냐, 적절한 문장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또는 고쳐 쓰기 원리에 따라서, 기억나죠,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던 거. 고쳐 쓰기 원리에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고쳤을 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비문학 문제 그게 섞여서 나와요. 알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 그거 그래도 꽤 많이 경험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읽겠지만 평가원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이죠. 그 교육과정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자 한다. 그래서 특히나 시문학, 현대 시문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개성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작가마다 작품에 쓰인 표현은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런 개성적 표현을 썼어. 그리고 그 의미가 뭐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받겠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때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보기 문제가 없어집니다. 보기가 없어요. 감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작품에 대한 감상. 알겠죠? 시 보기 없어져요. 근데 물론 1년 뒤에 부활한다고 다시 뭐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번복할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시 내용을 해설하는 보기는 안 나옵니다. 시 내용을 활용하는 보기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는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쓰인 개성적 표현은 그러면 뭐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사에도 개성적 표현이 있습니다. 경사진계 개성진거야?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 공동처럼 했습니까? 나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보면 남 기억이 된다며. 맞죠? 그겁니다. 자,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의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답니다. 자, 우리는 뒤에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기울었다며, 바다로 기울었다며, 경사졌다며. 이거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당연히 내리막길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런데? 바다로 기울었는데 그게 오르막길이에요, 여러분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맞죠? 그런데 이 뒷내용까지 쫙 다 읽었을 때 이 사람의 감정 상태나 마음 상태까지 다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경사진계,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아주 가뿐한 건지를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 감상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연은 뭘까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길에는 자갈이 빛났어요. 건조한 가을길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경사진 길을 가고 있는데 되게 가뿐합니다. 가뿐한 길이에요. 자, 나의 신발 하고 나서 지금 이 괄호는 얘를 수식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인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 젊음. 네모 표시합시다. 자,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주제야. 그러면 혹시 젊음에 대한 노래인가요? 아니죠. 왜? 젊음에 젖은 구두를 뭐 했다고 했어? 벗었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었다라고 하는 건 젊음을 벗어내고 그 다음 스텝이야.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어떤데? 가뿐하다며. 맞죠? 자, 그러니까 젊음을 벗어낸 나의 가뿐한 신발입니다. 그것이 길은 바다로 기울고 있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경사진 느낌이야, 경사감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비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비스러운 거는 긍정적인 감정이야, 부정적인 감정이야?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왜 긍정적인데요? 가뿐하다며. 맞죠? 자, 그래서 젊음을 벗어난 가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늙고 싶다, 손. 난 일단 안 늙고 싶거든. 난 지금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혹시 늙고 싶다,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는 건 늙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늙는 건 이제 꺾인 거잖아. 맞지?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그래프로 따졌을 때 늙는다. 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고. 맞지? 성장하는 거랑 늙는 건 다르잖아. 맞죠? 성장하고 싶지 늙고 싶진 않잖아. 보통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음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탄식의 대상입니다.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고.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돼 지금? 젊음의 무거운 구두를 벗고 늙음으로 향해 가는데 가뿐하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특이하게도 개성적이게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 늙음 좋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시에서 개성적인 표현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늙은 게 좋은 거야, 이 사람. 알겠죠? 그러면 늙은 게 왜 좋은 거 같아? 마음이 좀 편해지나봐.
젊을 때는 어떤 의무감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젖은 구두는 무겁잖아. 그거를 벗어버리고 가뿐하게 경사진길을 내려가고 싶대요. 내려가고 있대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뒷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쯤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자, 그럼 요거는 왜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길. 당연한 길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린다. 귤나무에 귤이 열린다. 한 해가 가면 한 살 먹는다. 전부 뭐하다는 거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 듦의 당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바다로 기울고 있고요. 아주 나는 가뿐합니다. 맞죠?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어요. 해가 저무는 시기,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자주 봤는데. 황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혼이 혹시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황혼은요,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산 너머로 이렇게 해가 졌어. 해가 져서 태양은 안 보여. 태양은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태양빛이 막 하늘에 보이는 거 있죠. 하늘이 노랗게 되거나 핑크색으로 되거나, 맞죠? 그때를 우리는 황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로 해질녘이지, 해질녘. 맞죠?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 이러면 언제야? 대체로 지금이요? 내 인생의 황혼기야? 아니에요. 나 아직 멀었어. 왜 웃는데?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면 대체로 한 중년쯤. 난 중년 아니야. 중년쯤. 그래서 한 40대, 50대? 요즘은 한 50대라고 봐야겠다. 요즘은 40대도 황혼기라고 말하기 힘들다. 내가 곧 40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직 뭐라긴 했어. 하여튼. 자, 그래서 아직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보통 이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대쯤이 되겠죠. 맞죠? 우리가 흔히 뭐 황혼기 또는 막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나 이제 다 끝났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인생이 1절로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인생의 황혼기죠. 맞죠?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로도 좀 많이 쓰입니다. 황혼기라고 하는 건 알겠죠? 이 황혼은 해질녘이에요, 해질녘. 완전히 해가 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해가 지면 죽어야지. 맞죠? 난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약간 죽음을 의미하죠. 맞죠? 자,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있고 나의 발바닥에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가 너무 좋아요. 기울은 세계요. 너무 좋습니다. 가뿐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달빛의 집.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작품 자체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좋대요? 달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달이 좋다는 건 달이 좋다는 거야. 근데 뭐에 비해서 달이 좋다는 거야? 무엇과 대비해서? 태양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비를 통해서 A보다 B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A와 B는 서로 대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달과 태양이죠. 을 대비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왜 그런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밤이 어두워. 밤이 어두운데 달빛만 밝아. 그래서 이 어둠과 달빛을 대비한 작품 혹시 읽어본 적 없나요? 언젠간 읽어봤을걸? 언젠가는. 맞죠? 자, 어둠 속의 달빛. 태양과 대비한 달빛은 이미지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맞죠? 이거 이해돼요? 자, 태양과 달빛을 대비해요. 그러면 달은 태양에 비해서 눈부시지 않아. 눈부시지 않습니다. 밝게 빛나, 밝게 빛 안 나. 밝게 빛 안 나요. 맞지? 자, 지금 여기서는 태양과 대비한 달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눈부신 게 좋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달과 어둠을 대비해서 달이 좋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달이 눈부신 게 좋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랑 대비해서 달이 좋다며. 맞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뒤에 보기에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달과 태양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하면 대체로 얘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뭐야? 얘를 좋아하는 경우가 원래 일반적으로 더 많단 말이야. 왜? 더 빛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 이런 건데,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은 뭔가 나에게 눈부심과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이미지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보통 태양을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떤 개성적 표현이 나오는가 그러면 달빛이 더 좋다는, 더 눈부시지 않은 게 좋다라고 하는 개성적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연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지문은 솔직히 말하면 말할 거 없어요. 뭐야? 그냥 나 달빛이 좋은데 어느 정도로 좋대요? 내 조상은 달빛 체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다는 거야. 그게 끝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 조상은 뜨겁고 눈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고요. 자, 잘 보세요. 이 시에서 달이 좋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안 좋아. 그러면 뜨겁고 눈부신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얘는 지금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이 됩니다. 부정적인 속성이 돼요. 맞죠? 왜? 난 달빛을 좋아할 거니까. 자, 태양 체질이 아니었고요.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게 바로 뭔데? 긍정적인 속성이겠지. 맞죠? 이 시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달의 숭배자고요.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올랐으면 하여튼 쭉 해가지고 전부 뭐 했다는 거야? 달과 함께 살았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낮은 어떤 시간이었는데 힘겨운 시간이었어. 주어, 서술어 끝났습니다. 맞죠? 자, 일생이 달의 자기장 속에서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을 지금 내 몸, 조상의 달빛 체질 지금 내 몸 안에 나도 그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 달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처럼, 왜 우리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저 달도 날 뭐 하고 있어? 끌어당기고 있어. 나는 달빛 체질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볼게요. 보기. 이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밝은 건 긍정적으로, 어두운 건 부정적으로. 맞죠? 자,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의 여기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서 뭐라고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예시를 들었네. 개성적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면 바꾸면 되겠네. 어떻게? 밝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건 긍정적인 것으로 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 개성적 표현이 되겠지. 왜?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자,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이거 실제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답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는 다들 쉽게 떠올려요. 근데 또 한 가지까지 여러분들이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대체로 이 시에 희망을 언제 추구했어? 그냥 계속 달빛 좋다며. 맞지? 여기에서 대체로 X친 경우가 많았어요. 맞죠? 자, 이거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지. 아까 쌤이 앞부분에 얘기했었죠.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했다고요. 밝은 건 뭔데? 달빛 아니었습니다. 태양이었어요. 맞죠? 자, 태양을 밝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는데 그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희망을 추구하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 맞지? 자, 눈부신 속성을 가진 건 부정적인 겁니다. 이 시에서. 맞죠? 자,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찾고요. 요것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 다음 가도 희망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것도 아니죠. 이 희망을 추구는 그냥 애초에 틀렸어요. 뭔지. 그래서 대체로 이것 때문에 답은 대체로 잘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볼 때 좀 찾을 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이 나시를 읽고 나서 그게 이제
쌤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제 큰과 작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이거 수필이죠. 고전 수필입니다, 여러분들. 고전 수필인데 이 글쓴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집이 너무 작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맞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그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해준 겁니다. 맞죠?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 내용에 뭐가 있는지 그 중간 부분만 한번 볼게요. 군의 집은 정말 작네. 당신 집은 정말 작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야. 왜 그러냐? 이 집은 이미 당신을 수용하고 있어. 그리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처와 자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서 매년 가을이면 한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보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 저녁으로 푸르른 산빛을 보내온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집은 크다 작다?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뭐도 나와 있냐면 하지만 이것은 모두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면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야? 외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외면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면을 바탕으로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도 볼 수 있어? 내면을 통해서도 이 집을 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데? 내면을 바탕으로도 그것을 집을 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면의 것이지 내면의 것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면의 것은 더 좋아. 뭔데?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보게. 군에게 몸을 주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치일 뿐이니 비록 아주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라네. 자, 그러니까 마음은 아주 작은 사물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면의 것을 바탕으로도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실물로 작은 것도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적절한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나머지 1번부터 선지 틀린 것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화자는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성리에 주목해서 나이 듦의 당연함. 맞나요? 완전 맞는 말. 맞죠? 나와볼게요.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서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고, 뭐가 틀렸어요? 다른 이견이 어때? 다른 사람 생각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생각 수용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 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집이 크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 선제 볼게요.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서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를 말합니다. 맞죠? 자,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서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 맞나요? 완전 맞는 말. 설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경사진 길에는. 알겠죠? 자,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이 집이 또는 이 뜰이 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서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 그런 내용은 둘 다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가 볼게요. 이거 5번 볼게요.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서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여기까지만 맞아요. 맞죠? 황혼기까지는 맞는데 황혼기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마음이 아주 가벼운 가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황혼기에 대한 설렘 또는 가뿐함이라고 하면 맞는 게 되겠죠. 자, 다음
다 해서 글쓰기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하여 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맞나요? 수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은 아니고요.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1에서 34. 이거는 현대 소설입니다, 소설. 자, 우리 소설은 현대 소설 특히나 뭐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근데 얘네는 모의고사는 인물이야. 인물이 제일 중요해. 왜 그럴까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잘라서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인물을 바탕으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파악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맞죠?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물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시간 10분 줄게요. 8분? 두 문제만 풀 거거든. 34번이랑 31번만 풀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8분 줄게요. 그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만 앞에 봅시다. 다 풀었나요? 아 잠깐만 들어봅시다. 혹시 34번 문제 풀었다 손? 오케이 다 푸세요. 이건 안 풀면 안 돼. 자, 앞에 봅시다. 의외인데 생각보다 잘 푸는데요. 이거 현대문학에서 그 사실 아까 유자나무 그거 있잖아. 그게 읽기 힘든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그 EBS 수능 특강 연계라 가지고 그 연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마 유자나무 딱 보는 순간 이거 알고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그대로 열심히 읽었겠지만 알겠죠? 또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는 학생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수능 특강에는 실린 작품만 뭐 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그렇지? 하여튼 자 그래서 유자나무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지만 요거는 그 비연계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생각 모르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4번이랑 31번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제일 많이 틀렸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푼 거 보니까 꽤나 맞춘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요거 앞부분은 좀 볼 거예요. 일단 지금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순사가 양동 영감을 찾아온다니 줄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지금 딱 떠올려야 됐어야 되는 배경이 뭘까요? 시대적 배경 언제? 일제강점기 맞죠? 자 일제강점기가 찾아오기 전은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서 위세를 떨치던 사람 누굽니까? 양반들. 자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이 사람 신분 뭐야? 양반이야. 맞지? 근데 일제강점기가 찾아왔어. 이거 이해돼요? 이게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있어? 머슴이 있어. 머슴 누군데? 김원석이. 얘가 주인공이다 그쵸? 자 양동 영감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오게 됩니다. 맞죠?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랑 치전이 떡 먹기 내기 하다가 누가 죽게 돼요? 치전이 죽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이 치전이가 누구야? 길성 아버지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얻고 가야 될 정보입니다. 맞죠?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자락을 잡아채칩니다. 자 지금 이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순사가 파견돼서 나왔습니다. 맞죠? 자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석 입장에서는 나한테 죄를 물으면 그냥 나는 죄를 달게 받겠다. 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쵸? 그것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였대요. 사랑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 방에다 대고 주인을 부릅니다. 노 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양말 타고는 선달이 나왔답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순사가 얘기하는 거다. 그쵸? 자, 순사가 당신이 주인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선달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임못 한 권을 썼습니다. 자, 요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의 옷차림새를 왜 얘기하지? 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체크가 돼야 돼요. 자, 요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양반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건 위에 탄건 쓰고 그 위에 뭐 쓰는데? 갓 올려 쓰잖아. 그러니까 아주 갖춰 입은 양반의 옷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양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그걸 얹어 놓았대요. 탐스러운 대복풍잡이 은은히 비추인데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데 불끈한 순사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양반을 보고 말소리가 거만하다고 발끈한다고? 맞죠? 여기 이제 뒤에 문제랑 나와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습니다.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밑줄 하고 겨우 아까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그러진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쫄았어. 왜 쫄았는데? 순사한테 잡혀가는 게 무서운 거야. 세상에 양반이 무서운 게 있다니. 그게 뭐야? 시대가 변한 겁니다. 맞죠? 자, 주제 서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고. 어서 옷 갖다가 입으. 이러는 동안에 노 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자, 지금 여기 새로운 인물 나옵니다. 누구? 꽃갈창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동그래져서 꽃가루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삽시간에 마당에 빽빽히 모여서 대가족이잖아. 맞지? 양반집.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막 하인이며 뭐 모습이며 가족, 온 가족들 다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동그란 두 눈을 회회 내줬다가 남편이 순사에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꽃갈참봉께 호령만 당한답니다. 자, 꽃갈참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집안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으로서 뭘 한 거야? 지금 이 머슴의 처를 혼을 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참봉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양반 신분, 그 양반 직책을 부르는 지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러쇼?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그러쇼?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섰어? 꽃갈창봉이 나섰습니다. 맞죠? 자, 이거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원석이었다. 이 사람 왜 놀랐는데 그러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다고 얘기해서 놀란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게 나중에 저기 그 뒤에 문제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내가 풀라고 했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따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치전이가 죽었어? 라고 하면서 뭔 소리도 있어요? 놀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치전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게 사람이 있고요. 원석이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꽃갈참봉은 뭐야? 알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의 진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해돼? 자, 다시. 자, 그럼 갈 테면 당신도 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야? 꽃갈참봉이죠. 맞죠? 지금 꽃갈참봉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사가 꽃갈참봉 보고 당신도 그럼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 나왔어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야? 그렇지, 양덕영감이랑.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맞죠? 자, 지금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항덕 영감이 있고요. 그 아들이 누군데? 꽃갈참봉입니다. 이해되죠? 자, 꽃갈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쇳내를 겨울려가며 애원을 해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 세우고 주제소로 갔습니다. 둘 다 끌려간 거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중량 나오고요. 뒷부분은 뭡니까? 지금 이 치존이 죽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장례 치르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장례 다 치렀어요. 어디로 갑니까?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장례 다 치르고 내려온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중간 내용에서 대화 내용 뭐가 나옵니까? 이 양동영감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람도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나 곧 내 쫓겨나갈 거고. 그래서 뭐 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뭐 하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원석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자,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늦기 전에 노동이라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사람답게 살아보겠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머슴으로 살지 않겠다 이 말이겠죠. 맞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머슴으로 안 살아도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길성이는 식구를 자기가 뒤를 봐줘야 되겠다. 그게 뭐야? 공부해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죽은 치존이의 아들들 자기가 공부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1번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직접 인용 어디에 나오는데요? 따옴표 어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직접 인용은 여러분들 기억나죠? 직접 인용 따옴표 있어야 됩니다. 맞지? 자, 따옴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겨 있는 거 이거 직접 인용이야? 아니죠. 이건 뭐야? 대사입니다. 얘는 뭘까요? 인용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소설에서는요 대사가 나오잖아요. 대사가 끝났어. 뭐 해야 될까요? 엔터 쳐야 됩니다. 다음 주로 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고 나서 지금 끊겨있어 안 끊겨있어? 안 끊겨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서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서술자가 원석이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죠. 자기가 뒤를 봐줘야 되겠다는 내용. 맞죠? 자,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둘 다 쓰여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 있죠. 자, 다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요거 34번은요 어찌됐건 간에 권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권력의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기존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계층들이 있었고요. 권력이 없었던 계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권력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소설에서 누구로 나오는 거야? 순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생겨난 권력 계층이 순사라는 걸 우리가 딱 떠올린다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정답은 3번이거든요. 왜 3번일까? 경관의 앞에서는 상존아인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사회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뭐가 틀렸는데요? 역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관은요 새롭게 생겨난 계층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계층. 역전은 뭐야?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됐다네.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장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인이 양반 보고 뭐라 해야지.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인은 여전히 양반 밑에서 하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하는 거야? 이 원석이 처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꽃갈 참봉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맞죠? 계급 차이로 인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게 아니라 새로운 권력관계의 등장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숙제는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실태 신청해가지고 실태 한번 좀 쳐봤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뭐 다음 주에 모의고사고 하니까.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저기 뭐냐 일단 자습서 좀 챙겨오세요. 알겠죠? 자습서 챙겨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